편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떠세요? 정말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전 세계가 뭐 열풍이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미국에는 바닷물이 38도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익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할 정도다. 전 세계가 이렇게 온난화가 되고 있는 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도 뭐 많이 더우시죠? 네. 제가 예전에 생선경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뭐 전기 활용도가 또 높아지고 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에어컨 틀고 막 이러니까요. 네, 관련된 또 기계를 또 생산하고 그런 산업화가 지금 이런 전 세계 온도를 또 올렸다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냐.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냥 단순히 그 생산만 하고 또 이 올라가는 온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런 뭐 전기 제품 뭐 이런 것만 만들 건지 뭐 이제는 좀 일정 부분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맞아요. 맞고 진짜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지구의 열을 좀 식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지구의 열을 식힐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 환경 보호,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자잘한 것부터 좀 하자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쩌면 우리 개개인은 그게 진짜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날씨가 요즘에 뜨겁다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날씨 말고도 요즘에 뜨거운 게 또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가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투자자 예탁금 아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 28일 기준으로 58조 1,900억 원으로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투자 예탁금이 1년 만에 최대치. 일단 교수님, 투자자 예탁금이 뭔가요? 이제 쉬운 말로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개는 자금이다. 우리가 현금을 100만 원 정도 넣어 놓으면 보통 증권회사에서는 2.5배만큼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수라고 하는 것은 3일간 돈을 빌리는 걸 말하는 거고 신용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3개월간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이 맡긴 100만 원보다 2.5배만큼 주식을 사기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신용투자라고 부르는 거고 이 고객 예탁금이 한 60조 원 된다고 하는 것은 신용투자를 하면 이거 2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또 2배 이상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주식을 사기 위한 예탁금이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니까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주식이 최고 올랐을 때가 한 3,700까지 갔었습니다. 코스피가요? 예, 코스피가 지금 한 3,200 정도 되니까 아직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내렸지만 2차 전지는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주식들이 최고 17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2차 전지 열풍이고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의 한 20%가 지금 2차 전지주다. 그렇게 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람 나름대로 더 사야 되나? 어디까지 오를 거지? 막 이제 이런 생각들. 또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야, 나만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이제 불안해서 막 빚내서 투자하고 막 이러신데요.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 확산하면서 2차 전지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도 좀 주식 관심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뭐 주식이라든지 관련된 뭐 투자에는 관심이 좀 큰 네. 편인데 뭐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볼 건지 또는 긍정적으로 볼 건지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뭐든지 가격이라는 것은 뭔가 순식간에 그 압축을 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네. 거거든요. 뭐 풍선을 보면 꾹 누르면 쭉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이런 관련돼서 사항 자체가 뭐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도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몇 년 전에 항상 어떤 이런 그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나 시장에 뭐 다양한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경고를 주는 게 당연한 거긴 하죠. 근데 그 경고를 시장에서
뭐 단순히 그거 받아들이냐라고 봤을 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시장 상황이 뭐 예전에 비해서는 못 미치긴 해도 그래도 개선될 거라는 의미 있는 뭐 보고서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다음 투자 심리 같은 경우 아까 포모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부동산 시장하고도 또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예. 나만 안 하면은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합의를 하기도 했지만 근로소득 같은 경우나 뭐 사업소득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물가는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수익을 생길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적으로 이런 투자소득을 바라보는데, 아까 그 2차 전지가 열풍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그 다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앞으로의 변화되는 뭐 미래에 어쨌든 뭐 베팅을 하는 건데, 이런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질 뭐 확률이 높지, 없어질 그런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B2 상황에 대해서 고민들은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28일 기준으로 보니까 신용 거래 뭐 융자 잔고가 뭐 20조 한 1,000억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한 달보다도 한 7천억 정도 올라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돈을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집중되는 것을 좋다 안 좋다 부정적인 것보다도 조금 주의할 점을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이런 특정 테마가 있거나 특정 뭐 사람들의 관심도가 쏠리는 그런 뭐 어떤 종목 또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과하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가격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관련돼서 유사 상품이라든지 유사 종목이라든지 파생되는 상품들이 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대비했을 때 이거는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를 투자를 하면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2차 전지 관련된 주식하고 똑같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목 하나하나마다 또 어떤 상품 하나하나마다 갖고 있었던 그 뭐 자산 축적된 거나 경영 노하우라든지 또는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속성이 얼마나 갖춰져 있냐는 다른 건데 가격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좀 위험한 파생되거나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생생경제 오랫동안 하면서 김대중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네, 네. 시가총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네. 아마 이게 100만 원이 넘는 이런 가격선이 도달을 하면 분명히 비슷한 종목들이 아마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그런 주식이나 또 종목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2차 전지가 성장성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이 가격이 맞는 건가? 지금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조금씩 이제 주의를 해라, 조심해라, 이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PER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94년도에 정권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정권회사에 딱 들어가면 그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교과서에. 네.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이다. 돈을 잘 벌고 잘 지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직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정권회사 직원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PER 지수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순이익의 몇 배냐 이걸 우리가 PER 지수라고 부르고 쉬운 말로 이제 한국말로 퍼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PS라고 부르는 것을 주당 순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삼성전자가 재작년에 순이익이 50조였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순이익을 삼성전자는 주식수가 이제 자본금을 액면가로 나누게 되면 나오는데요, 50억 줍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한 주가 벌어들이는 돈이 약 한 5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세계 5위의 강국입니다. 배터리, 자동차, 2차 전지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LG 엔솔, SK, 삼성 SDI 이렇게 세계 최고의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 세계 최고로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테슬라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매출액이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할 때는 뭐 100%씩 증가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자동차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전기차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 한 20년 뒤가 되면 전체 자동차의 한 반 정도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열풍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불었고 에코프로부터 해서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런 PER이 삼성전자가 퍼가 10이라 그랬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이 10배인데요. 이 에코프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지금 800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약 80배 정도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적이 매년 100%씩 증가하다 보니까 올 연말 실적을 대비하게 되면 현재의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아마 퍼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퍼가 올 연말까지 10이 되고 테슬라는 PER이 22예요. 예. 테슬라보다 5배 높은 겁니다. 예. 이렇게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동차 회사보다는 퍼가 5배가 높다는 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이제 PER 지수로 우리가 이제 과대평가됐다 안 됐다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너무 고평가됐다 이러는 게 지금 PER 지수를 보면서 그래서 맞습니다.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세계 최고인 기업 애플은 지금 퍼가 50입니다. 애플은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재구매율이 85%고 전 세계 결제에서 비자 다음으로 2위가 애플입니다. 또 지난달부터는 예금도 받기로 했어요. 3억 5천만 원까지 4.5% 이자를 줍니다. 네. 전 세계 미국인들이 전부 다 애플에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2차 전지주가 이렇게 작년 말 기준으로 800배, 1000배까지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장성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게 고평가됐다고 하는 한 사람의 입장은 퍼가 이제 100이라는 이유고 또 이렇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네네. 이건 이제 PEG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당 EPS, 주당 순이익을 감안했을 때는 에코프로 BM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요? 예, 두 가지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년 매출액이 50에서 100%씩 성장하기 때문에 단순한 PER보다는 이렇게 성장성을 감안한 PEG 지수를 감안하자. 이제 유명한 과거에 이제 정권사 애널리스트였던 피터 린치가 개발한 겁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이제 정시 분석가였는데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네. 요점은 6개월 뒤에 1년 뒤에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 만큼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주가는 모두 다 항상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계열사들이 그럼 실적이 이렇게 주가가 17배, 10배씩 올랐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렇게 10배만큼 나오느냐. 그게 안 나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아마 저는 한 6개월 뒤에 실적이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결판이 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출을 받거나 너무 몰빵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B2는 좀 지양하시라. 예, B2는 맞습니다. 하지 예. 마셔라. 내가 항상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고 또 나한테 없어도 될 돈 전체 투자금의 한 10% 정도 이 정도만 해야지 이거를 이미 10배 이상 올랐는 주식을 대출받아 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거고 이게 3년 전에 있었던 가상화폐 투자하고 네. 똑같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만 안 사면 뒤처진다. 이렇게 해서 대출받아 집도 사고 가상화폐를 샀지만 그 감당을 못해서 손해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그와 같은 분위기인데 거기에 너무 편성하지 말고 사고 싶으면 한 주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투자금의 한 10% 정도 이 정도만 하시고 과거에 제가 정권회사 다닐 때 2000년도에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PR이 1000이 넘었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인터넷 전화가 무료 전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1000배 올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부도나고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의 작은 회사로 이제 편입이 됐고 매각이 되었고 핸디 소프트 새로운 기술 10개가 넘는 100만 원짜리 넘는 주식들이
90%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확실히 나중에 보니까 고평가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결국은. 당시는 뭐 이게 거품이었다는 거네요. 아주 뭐 황금알을 낳는 거기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가 좋아했지만 한 6개월 안에 이제 이 기업이 매각이 되었고 지금 현대자동차보다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가 더 높습니다. 예. 이렇게 현대자동차 이번 분기에 4조 순이익이 났거든요. 에코프로 작년 순이익이 1,600억입니다. 그 4로 나누게 되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익이 나오느냐. 그래서 결론은 정말 너무 과도하게 오르고 또 너무 이렇게 대출받아서 하는 것은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2차 전지 열풍은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다 불고 있는 바람인 것 같고 요즘에 뭐 월가에서는 이것 관련한 신조어도 많다 그래요. 뭐 PER 지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붙여서 뭐 PLR 해서 주가 리튬 이온 비율 막 이런 말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드림 지수 막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이 과연 지금의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니까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좀 신중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비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비슷한 조언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또 얘기 좀 첨부할게요. 우리 학교에 이제 전기차 분야에 배터리 만드는 교수가 있어서 한번 만나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기차를 위해서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가 10개 정도 가동되고 있거든요. 지금 5%밖에 전기차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의 30%나 50%까지 만약에 전기차로 굴러간다 그러면 전기가 크게 부족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아마 100개는 더 지어야만 이렇게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 모시는 분은 내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인류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 전기를 공급하기 맞네요. 위해서는 전기를 생산해야 되네요. 그만큼 맞습니다. 많이 필요하네요. 원자력 발전소를 100개나 지어야 되고 또 화력 발전소를 또 수백 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친환경이지만 나는 친환경인데 전기를 전기는- 그만큼 만들기 위해서 또 공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전기차가 과연 우리가 최근에는 전기차 발전 속도가 주춤해졌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카라고 해서 우리나라 현대나 도요타가 많이 만드는데요. 하이브리드카는 자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전기차 충전하려면 30분이 1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수고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카가 다시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전기차 성장이 한 3년 뒤에는 또 주춤할 것이다. 이와 같이 충전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차는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런 단점이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예, 대표님. 아까 재밌는 얘기했는데 요즘에 하도 그 충전 때문에 얘기가 많아서 뭐 건설업계나 이런 데는 주차장 바닥에다가 충전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하더라고요. 차를 주차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내 주차 공간 안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전하게. 주차를 하면서 우리 그 스마트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그냥 자동 충전처럼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있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저는 이상하게 전기차를 오래 타면 머리가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전기차 타세요? 네, 지금? 아니 제가 타는 거 아니고 누구 차를 이제 얻어서 타고 가면 핸드폰 통화를 몇 시간 동안 한 것처럼. 왜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이게 개발하는 거는 맞는데 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검증도 좀 인체라든지 이런 것들 전자파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좀 예민한가 생각보다 봐요. 그럴 수 있네요. 네, 우리가 에어컨도 많이 틀어놓고 자면 사실 그냥 가스를 주입하고 잠을 드는 거 사실 미세하게 가스가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전기차도 이상하게 저 그냥 제 개인적인 건가 봐요. 건강을 좀 예민하게 생각해서 오래 장거리를 갔다 오면 그냥 이상하게 라디오에서 사담에도 그럴 수도 있을 것 핸드폰 이렇게 같고. 오래 통하면 머리가 띵한 것처럼. 워낙 좀 예민하신 분이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전기차 하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사실은 그 충전할 때 화재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전자파가 나온다고. 이게 자동차가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어릴 때만 해도 문을 이렇게 열고 창문을 열고 요즘 환풍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에어컨 틀고 뭐 창문 닫고 다니는데 예전에 그냥 자연 바람도 좀 느끼고 뭐 수동이었었는데 점점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상하게 좀 머리도 좀 많이 아프고 전자제품 같은 것도 많아서 저는 차를 타고 있는데 제가 차를 지금 한 10여 년 넘게 타고 있거든요. 오히려 신차보다 제가 오래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차 타면 머리가 좀 덜 아픈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좀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네. 그것도 좀 이런 건의를 좀 많이 하세요 업체 쪽에. 그러면 좀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건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목거리도 아니고 YT에 갑자기. 아니 전기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고체 배터리나 지금 안전장치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뭐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건의를 하시면 또 업체에서 또 관련해서 방법을 만들 수도 있죠. 환경에 좋을지 모르겠죠. 인체에 좋은 거는 아직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구심입니다. 네, 음모론으로 몰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앞에 그 2차 전지 얘기부터 해서 전기차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 아이템 하나 하고 일부 잠시 후에 맞춰야 되겠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생생경제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경제가 먼데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유값 얘기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유값 협상이 지난주에 타결됐습니다. 음용유용 원유가는 리터당 88원 오르고요. 가공유용 원유가는 87원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원유 가격은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연기가 된 건데요. 우유 원가가 이제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유의 소비자 판매 가격 당연히 오르겠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리터 판매 가격이 한 2,7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다른 나라 가격을 한번 보니까 일본은 1,800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영국은 1,700원, 미국은 1,300원입니다. 우리가 2,700원이니까 우리나라 우유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게 바로 미국의 우유 가격이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비싼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그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사료를 먹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사료를 100% 소에다 먹이다 보니까 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렇게 우유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 외국은 소들이 다 풀 뜯어 먹나요? 풀 뜯어 먹습니다. 사료 네. 안 먹습니까? 사료도 먹지만 네. 거기는 워낙 자연이 넓기 때문에 방목 중심으로 풀이 하죠. 충분해서. 예, 풀이 충분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가 좁다 보니까 전부 다 사료 중심으로 네. 키운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무조건 낙농업계가 우유를 생산하게 되면요. 우유업계가 강제로 사줘야 됩니다. 이 강제 할당제가 되어 있고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고 또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해서요. 낙농 가격에서 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우유 가격 업체가 그 비싼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3,000원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우유 학교도 안 가니까 이제 우유가 남아 돌아섰고 이제 우유를 원유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가공해서 치즈를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유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좀 시장 경제에도 맡기고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이렇게 영세합니다. 전부 다. 네. 낙농업계도 굉장히 영세하고 또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또 대부분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료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거 좀 대형화해서 가격을 원가를 좀 낮춰야 되는데 이렇게 영세한 업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 우유업계를 주도 제일 시장 점유율 40%가 서울우유인데요. 이게 또 낙농업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서울우유입니다. 그래서 우유업계마다 또 다 입장이 달라요. 예. 뭐 연세, 건구, 뭐 매일 많이 우유업체가 있는데 서울우유와 이런 우유업체들 간의 입장이 또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밀크 인플레이션이다. 우유 가격이 또 물가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2%대로 물가가 낮아졌는데 또 우유가 또 거의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유를 많이 먹습니다. 네. 저도 뭐 매일 먹는데 이렇게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부도 우유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좀 낮춰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벌써 유업계들을 만나서 좀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좀 유유업계들이 고심일 것 같은 게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가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수입 멸균 우유가 들어오고 있는데 수입 네. 멸균 우유가 우리나라 우유값의 반값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 우유가 가격을 올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업체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의 한 절반 가격 정도 수준에 유통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뭐 밀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뭐 점점 이런 상황에서 뭐 외국의 그 멸균 우유가 진입을 하고 이게 또 생각보다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또 이 우유업계, 이 원유업계는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질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유 관련돼 가지고 사실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유라는 게 결국 그 뭐랄까요? 뭐 짜낸 상태 그대로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격에 그냥 우유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뭐 빵값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제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우유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인플레이션 과정도 있고 또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원료 자체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그러면 그 대안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는 멸균 우유라는 대안도 있는 거고 또 그 소비자 외적으로-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가 좀 잘 안 맞아서 두유를 먹는 편이긴 아, 하지만 예. 네, 그쵸. 두유도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 압박이 있다 보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 동향 보면은 지금 1월 달에 5.2%에서 4.8, 4.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6월 달 돼서 2.7%로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도 지금 물가 안정에 고심을 네,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우유 하나하나가 아까 얘기하는 그 뭐 식료품이라든지 그쵸. 이런 가게들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고 또 사실 큰 거보다도 이렇게 작은 이런 뭐 이런 상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한 1,000원대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서민들한테 더 체감하는 사람이 더 맞아요. 커요. 예, 왜냐하면은 10만 원, 20만 원짜리 먹는 사람들은 분포도가 좀 적은데 이런 1,000원 단위 요 정도 되는 10,000원 미만에 있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유값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도 좀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원유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시장 자체가 모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참 이런 아픔이 있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굉장히 좀 실망을 했는 게 왜요? 사료 먹고 우유 한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스위스 가가지고 스위스 가서 우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우유가 잘 안 맞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맛의 차이가 있었군요. 네. 농장에서 이렇게 뛰어놀면서 풀을 뜯어먹은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소야 받지 섰잖아요. 않는 그 우유를 먹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 근데 네. 뭐 또 우리나라 또 사료 업체들은 또 좋게 사료를 만들 테니까. 예. 그나저나 어쨌든 우유 가격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덜 올랐으면 좋겠는데 또 우유 업계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참 여러 가지로 이게 고심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이게 그 우유라든지 그 유제품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몇 미리씩 그런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 외국이나 뭐 다양한 국가는 아니겠지만 오전에 나온 우유나 뭐 다음날 나온 우유나 이 가격이 좀 달라요. 사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빵이나 이런 것들 먹으면은 또 퇴근 때 가면은 음식 같은 거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기간별로 유통기간의 기간별로 좀 그 정도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신선한 거 좀 먹고 그거보다 완전히 그 못 먹을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굉장히 좀 그 유사치 정도 된 그런 정도면은 좀 가격선을 좀 나눠주는 거는 어떤가 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반도체 업계 소식을 좀 짚어보고 갈게요. AI 열풍이 국내 반도체 시장에도 거세게 불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례적으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서로 업계 1등이라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양사가 지난주에 나란히 실적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린 단어가 바로 HBM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요, 교수님? 이게 이제 HBM 뜻이 이제 하이 밴드 위드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역 반도체다. 우리가 이제 일반 반도체를 겹겹이 쌓아서 속도를 올려놓은 게 바로 HBM 반도체입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무인 자동차나 뭐 챗GPT 보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엄청나게 뭐 기존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많은
데이터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람의 무인 자동차가 좀 개발되려고 그러면 인간의 생각의 속도만큼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완전히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무인 자동차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 고대역 반도체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든 기업이 바로 하이닉스였습니다. SK 하이닉스요. 예, SK 하이닉스가 이 고대역 반도체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한 1%가 지금 이 고대역 반도체고요. 이제 무인 자동차라든지 또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AI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이 고대역 반도체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밖에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더 커지게 될 것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전체 매출액의 한 20%가 이 HBM 반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은 이제 후발주자지만 워낙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가 한 35%고 비메모리가 한 65%입니다. 이 고대역 반도체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삼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BM 반도체를 정설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또 공급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과 이런 무인 자동차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이 고대역 반도체 HBM이 이 두 기업에는 아주 효자 노릇을 할 것이고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고대역 반도체 아주 최첨단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반도체라는 말씀이신 건데 잠시 후에 이제 부동산을 갈 건데 요거 잠깐만 같은 좀 맥락이어서 짚어보고 갈게요.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짚어봤지만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기도 해서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 우리나라 영향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주 크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반도체라든지 또 우리가 바이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제품이 갈륨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수 대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작년 정도에 경험을 했었는데 예. 우리가 일본의 이 두 제품은요.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95% 85%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갈륨과 마찬가지다. 게르마늄이.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너무 많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22조 달러가 미국이고 중국이 16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GDP 기준으로 70% 이상 따라오게 되니까 중국을 더 이상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중국을 더 이상 이제 성장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최신형 반도체 공급도 하지 마라. 생산 시설도 업그레이드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은 보복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광물이죠, 광물. 광물을 그냥 공급해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 세계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희귀금속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95% 85%입니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건데 참 우리가 양국이 공존해서 상생하기가 참 어렵다. 네, 네. 중국이 너무나 또 따라오게 되니까 참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네. 중국과도 좀 잘 달래서 그렇죠. 함께 좀 성장하자. 와. 참 밀고 당기기를 잘해서 밀당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뭐 차세대 전력 반도체나 들어가는 이제 활용되는 거기 필요한 필수적인 광물인데 그거를 중국이 거의 뭐 점유를 다 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근데 그거를 수출 통제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미중 간의 갈등에서 나온 거다 보니 그 영향을 우리가 이제 받으니까 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전략을 잘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올게요. 청약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청약자 수가 10만 명에 근접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다를 기록했다는데 대표님 지금 청약 시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청약 시장이 상당히 많이 뜨거워졌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주요 원인은 1.3 대책에서 규제를 굉장히 뭐 획기적으로 낮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융에 대한 부분이나
거래에 대한 부분 또 세금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거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풀어줬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라는 것을 카드를 풀 수 해줬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투자를 받고 뭐 나중에 그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래를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커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지역을 보면은 예전에는 어떤 특정 지역들을 하나하나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강남 3구하고 용산 이런 쪽만 빼놓고는 다 풀었거든요. 결국은 전국에서 특정 4개 구 빼고는 다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 그 대출에 대한 규제 외적으로도 금리 인상이 계속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네. 지금 한 4번 정도 동결을 한 이후로는 그 뭐랄까 청약을 하거나 매수를 할 때 심리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줬다. 그래서 올해 1월만 해도 전국의 청약자 수가 뭐 들으시면 놀랄 텐데 478명이었어요. 올해 1월에요. 네, 1000명도 안 되고 500명이 안 되네요. 500명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그거 대비했을 때 거의 10만 명이라는 6개월 거는 만에. 네, 엄청난 그 상승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상당히 개선이 되고 청약 열기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하고 수도권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다른 곳들의 1순위 청약 경쟁률 보니까 전북은 0.88대 1, 강원도는 0.3대 1, 뭐 울산은 0.12대 1, 뭐 대구 같은 경우는 0.03대 1입니다. 1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1대1이 안 되네요. 네, 이런 열기가 있고 10만 명이 몰리는 것들은 있지만 굉장히 특정 지역 쪽, 뭐 특정 지역이라고 말하는 건 서울 수도권 쪽으로만 쏠리는 현상.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수요를 다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몇십 대 1 이렇게 돼요 지금? 그렇죠. 경쟁률이? 예. 몇십 대 뭐 서울에서는 거의 약 한 50대 1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반등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은행의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 8% 이하가 되면 집값이 오르고요. 7, 8%가 넘어서게 되면 집값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은행의 대출 이자가 7% 이하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반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집값이 최고 20에서 50%까지 내렸지만 지금 전국의 집값은 약 87%까지 회복을 했고 서울은 93%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비율이 5대 5예요. 10명 중에 5명만 집이 있고 반이 없고 또 제가 지난 한 5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한 90% 확률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한 10년간은 집값은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30%인데요. 앞으로 40%까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더 증가한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정부는 항상 집값이 올라도 문제지만 집값이 내리면 더 걱정합니다. 예. 은행이 부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항상 현상 유지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뭐 1년 뒤가 되면 분양권을 판다든지 또 지금까지는 대출 안 해줬었는데 지금은 뭐 12억까지 중도금 대출을 다 해준다든지 뭐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용산의 그 호반 바로 그 160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주상복합 단독이었는데도 저는 굉장히 가치가 별로 없을 것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주변 시세보다 한 가격 차이가 5억 이상 저렴하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크게 올랐다. 그래서 결론은 집이 없으신 분들은 꼭 아파트 분양을 받아라. 분양을 받는 것이 내 한 계약금 20%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내 집 마련의 방법은 분양권 사는 것보다는 청약을 받는 것이 네. 가장 좋다. 예. 그러니까 청약 여건이 되시면 본인의 잘 맞추어서 좀 찾아보시고 정보도 하면서 청약을 넣으시면 좋은데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대표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청약 시장이 많이 좋아졌는데 훈풍이 불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속도의 차이인 건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부터 점차 지역으로 퍼져나갈지 아니면 이렇게 양극화로 그냥 이렇게 끝날지 어떻게 보세요? 속도는 저는 퍼져나갈 수 있다고 보죠. 그래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열기라든지 뭐 그 어떤 도심이
도시화가 되어 있는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민감도가 조금 더 예민해요. 그러니까 가격, 소득이나 이런 청약 경쟁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뭐 브랜드 건설사라든지 위험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그런 곳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곳은 아무래도 뭐 신용적인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권 같은 경우도 속도의 차이인 거지 이런 훈풍 같은 경우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뭐 20조요? 6월 달에 나와 있는 미분양 추이를 보더라도 예전보다는 그 미분양 그 누적된 미분양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온도가 좀 펼쳐지고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뭐 대도시 중심, 지방 안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온기는 점점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8415번님이 교수님, 송 대표님 공감 가는 생생정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경제가 뭔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